꾸빼씨의 행복여행 5번째 이야기. 먼지가 수북한 길에는 많은 흑인 남자들과 여자들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신발을 신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차가 막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때면 아이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 자동차 주위로 몰려들었다. 창문을 어둡게 착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꾸빼를 점찍고는 목표점을 향해 작은 손을 움직이며 흰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장 미셸이 말했다. 절대로 창문을 내리지 마. 내가 문을 잠궜어. 그런데 왜 나한테만 아이들이 손짓을 하는 거지? 발그레한 작은 손바닥을 내밀고 있는 귀여운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꾸빼가 물었다. 장 미셸이 말했다. 네가 여기 새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저 아이들은 나와 마르셸에 대해선 잘 알고 있거든. 도시는 관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보였다. 전부 부서지거나 반쯤 허물어진 집들, 나무 판자와 양철판으로 반 정도 수리를 한 집들, 그리고 한때 아름다웠겠지만 지금은 곰팡이가 핀 빌라들이 보였다. 흑인 남자와 여자들이 길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꾸빼의 나라에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거나 다락방에 처박아두는 그런 물건들이었다. 길 한켠에서는 또 온갖 종류의 싱싱한 채소들을 팔고 있었다. 흑인들이 언제나 웃고 장난을 잘 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곧잘 미소를 지었지만 흑인 어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밀리는 차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꾸빼는 이토록 가난한 나라에 왜 이리도 차가 많은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장 미셸이 말했다. 차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도로가 너무 좁으니까 금방 막히는 거지. 더군다나 도시 전체를 통틀어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거든. 마침내 그들은 막힌 도로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고 곧이어 차는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도로 역시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있는가 하면 길에 난 욕조 크기만한 구멍들이 메워지지도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장 미셸은 그런 것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듯했다. 어떤 트럭은 차의 옆부분과 지붕 위에까지 사람들을 가득 실은 채 전속력으로 질주하기도 했다. 꾸빼는 이곳 사람들이 잘 웃진 않지만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트럭이 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의심할 여지 없이 죽거나 심하게 다치거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트럭들은 대부분 갖가지 색깔로 칠해져 있고 범퍼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곳 사람들이 아직 꾸빼의 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렬히 신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꾸빼의 나라 사람들은 신보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주위 풍경은 공항 근처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다. 약간 불타있는 큰 구릉들이 있을 뿐 그늘을 만드는 나무도 많지 않았다. 꾸빼는 왜 이 나라에는 나무가 많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다. 이번에는 마르셸이 그것은 무역금지 조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악독한 사람들의 통치를 받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더 악독한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 독재자는 꾸빼의 나라와 같은 선진국들의 심기를 자극하게 되었고 그 여러 나라 대통령들과 수상들은 회의를 열어 그 독재자를 강제로 사임시키기 위해 만장일치로 무역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나라들 간에 사고 파는 것을 금하는 무역 금지 조치는 이 나라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화가 난 국민들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더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사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은 국민들 그리고 아기들까지 배고픔에 지쳐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무역금지를 결정한 나라의 사람들은 국민의 권익과 아이들의 건강에 특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역금지 조치는 더 연장이 되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더 야위어 갔고 어머니들의 슬픔은 깊어져만 갔다. 물론 그것은 나무들에게도 좋지 않았다. 무역금지 조치로 인해 석유와 가스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음식 끓일 불을 지피기 위해 나무를 베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 장소가 더 이상 나무가 없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퍼부은 비가 바닥을 쓸어갔고 흙은 모두 떠내려갔다. 남은 것이라곤 돌투성이인 거대한 언덕들과 바위들 뿐이었다. 그 돌들은 돌을 수집하는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그리 쓸모가 있는 것들도 아니었다. 마르셸이 말했다. 지금 유엔이 나무 심기 운동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자갈밭에서 어떻게 나무들이 자라겠어요? 선생님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마르셀은 그 이야기를 하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다. 그동안 통치를 해오던 악독한 정치인들이 결국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는 무역금지 조치를 결정한 유엔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눈치였다. 그런데 왜 그 악독한 사람들이 떠났는데도 나라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 이곳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들에게 반대했던 한 양심적인 남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혔는데 결국 그 역시 그전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되었다고 마르셸은 말했다. 마침내 오르막길이 나타났고 그들은 작은 마을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제법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아까 지나친 곳들보다는 아름다웠다. 쿠페는 그곳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도심지의 사람들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당나귀나 짐수레 때문에 차가 속도를 늦춰도 구걸을 하러 다가오지 않았다. 차는 작은 교회에 붙어있는 한 건물 앞에 멈춰섰다. 건물 위에는 무료 진료소라고 써 있었고 바깥의 그늘진 벤치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함께 온 흑인 여자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장 미셸과 함께 들어가는 꾸빼를 미소 띤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들이 꾸빼를 새로운 의사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장 미셸이 말했다. 어쨌든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었다.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신과 의사도 어디까지나 의사이기 때문이다. 진료소 안에는 흰 블라우스 차림의 젊은 흑인 여자와 젊은 남자가 아이들을 진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장 미셸과 꾸페가 들어서자 무척 반가워했다. 장 미셸은 그들이 간호사들이며 꾸페 나라의 의사들이 하는 일들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자기는 약간 까다로운 병에 걸린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그곳에 들른다고 말했다. 그곳 말고도 그는 다른 3군데의 무료 진료소에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쿠페는 그가 일을 하게 놔두고 바깥 나무 그늘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호원 마르셸에게로 갔다. 그는 마르셸에게 왜 이곳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지 물었다. 시골에선 채소밭과 닭 몇 마리를 갖고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면서 서로를 지탱해 주거든요. 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을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그런 걸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긴 그런 유혹들이 별로 없어요. 마르셸의 답변을 듣고 꾸빼는 수첩에 이미 적어놓은 것들 중 3가지 이상의 배움이 다시 떠올랐다. 동시에 또 다른 배움 하나를 얻었다. 배움 11번째. 행복은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이다. 꾸빼는 그 나라에 도착한 이후 보고 들은 것들을 모두 떠올리며 수첩에 적었다. 배움 12번째. 좋지 않은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더욱 어렵다. 그것은 그에게 중국 노승의 삶과 잉리의 가족 이야기를 다시 생각나게 했다. 필연적으로 잉리의 이야기 또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들은 다시 도시로 되돌아왔다. 장 미셸이 이 나라에서는 밤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꾸빼로서는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었다. 장 미셸은 왜 차 안에서까지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장총을 든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는 걸까? 여기저기로 아이들을 치료해 주러 다니는 장 미셸을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해칠 생각을 한단 말인가?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에 있었다. 이 나라에서 자동차 한 대가 말해주는 가치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데 현대식 자동차들은 열쇠가 없는 경우엔 시동 걸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노상 강도들은 운전사가 부득이하게 차를 멈춰야만 하는 장소에서 총을 들고 기다렸다. 하나밖에 없는 신호등 앞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도로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돌덩이 앞 같은 곳에서, 그리고는 연발 권총을 들고 다가와 운전자를 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후 열쇠와 자동차를 빼앗아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문제는 자동차를 훔치기 전이었다. 노상 강도들은 나중에 정체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단지 자신들이 몹시 신경질이 나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위스키나 맥주를 너무 마셔 취해 있거나 환각제 등을 복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걸핏하면 총으로 쏘아대곤 했다. 장 미셸이 말했다.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어. 날마다 새로운 노상 강도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거든. 이곳 경찰들이 자기들 나라의 경찰에 비해 훨씬 무능력하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세계화란 것이죠. 마르셸이 농담하듯 말했다. 무능력한 경찰. 이것은 또한 왜 알프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하러 이 나라에 오는가? 그 위험한 사업을 왜 경찰과 손잡고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었다. 이 나라에선 그것이 훨씬 손쉽기 때문이었다. 호텔바에는 아직 반바지 제복 차림의 백인들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알프레도는 없었다. 꾸빼가 느끼기에 장미셸과 알프레도,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2번째 사무실을 갖고 있는 웨이터 이시도르가 반가운 얼굴로 꾸빼를 맞았다. 그는 즉시 꾸빼 일행에게 맥주를 내왔다. 맥주 맛은 일품이었다.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는 나라지만 그래도 맥주 하나만은 손색이 없었다. 꾸빼가 장 미셸에게 행복하냐고 묻자 그는 그 질문에 웃음을 터뜨렸다. 꾸빼는 그 질문이 남자들은 잘 웃게 만들지만 여자들은 울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장 미셸이 말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다 그 일을 잘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내 자신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 사람들도 내게 친절히 대하고 너도 봤지? 우리가 진정한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걸. 장 미셸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다. 여기서의 내 모든 나날들은 의미가 있어. 꾸페에게는 그 말이 무척 흥미있게 다가왔다. 왜냐하면 꾸페 역시 자신의 나라에서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는 가끔 진짜 불행하지도 않으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꾸페 자신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하루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갖곤 했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는 그다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리고 이곳에선 장 미셸이 말을 이었다.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는다고 느껴. 꾸페가 말했다. 정말이야? 난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줄 몰랐어. 그러자 장 미셸은 미소를 지으며 맥주 2잔을 더 주문했다. 장 미셸이 돌아간 뒤 꾸페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잠시 쉬기 위해 방으로 갔다. 저녁에 비행기에서 만난 정신과 의사 마리루이즈의 집에 초대받아 가기로 되어 있었다. 나라의 사정과는 달리 호텔방은 매우 훌륭했다. 바닥에는 궁전에나 있을 법한 대리석이 깔려있고 가구들도 새 것이었다. 수도꼭지들은 전부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욕조는 붉은색이었다. 꾸페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클라라였다. 꾸페가 낮에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겼었다. 그러나 회의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꾸페에게 물었다. 어때? 잘 즐기고 있어? 그 말이 꾸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부드러운 불빛의 바에서 처음으로 잉리와 이야기를 나눌 적에 뱅상이 그의 귀에 대고 물었던 것도 그런 식이었다. 꾸페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아, 그래, 아주 재밌지. 넌 사무실에선 좀 어때? 클라라가 대답했다. 나쁘지 않아. 회의 결과가 아주 좋았어. 클라라는 새로운 약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이름이 최고 간부에 의해 선발되었다고 전했다. 그것은 그녀에게는 큰 성공을 의미했다. 꾸페는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모든 대화가 그다지 생기있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통화를 했지만 서로 이야기할 정말로 중요하거나 감동적인 것들을 찾지 못했다. 단지 서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할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통화하자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꾸페는 다시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어떤 것이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문득 그는 왜 자신이 잉리를 잊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예뻐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클라라도 잉리만큼 예뻤기 때문이다. 사실 꾸페에겐 그동안 예쁜 여자친구들이 많았다. 아마도 그것은 꾸페가 정신과 의사처럼 생긴 자신의 외모에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꾸페는 잉리와 이틀밤을 함께 보내긴 했지만 그것이 사랑에 빠지게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잉리와 진실로 사랑에 빠진 순간들을 기억했다. 잉리가 욕실에서 나오며 행복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꾸페가 상황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슬퍼했던 그녀. 그들이 함께 저녁을 먹을 때 꾸페는 잉리가 무척 수줍어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것 역시 그가 사랑에 빠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팔에 안겨 울고 있을 때 그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매번 감동했었다.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것은 아주 깊은 것이었다. 부드러운 고구마와 염소 요리를 좀 더 들어요. 마리 루이즈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꾸페는 사양하지 않고 그것들을 더 먹었다. 음식 맛이 아주 좋았다. 식탁 둘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마리 루이즈의 어머니인 약간 슬퍼 보이는 나이 많은 부인, 마리 루이즈의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 마리 루이즈의 남동생, 그리고 여러 명의 사촌들과 친구들이 있었다. 꾸페는 누가 누군지 알기 어려웠다. 마치 누군가 장난이라도 친 것처럼 그들은 아무도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지 않았다. 마리 루이즈의 어머니는 꾸페가 일광욕을 하고 난 후와 같은 피부를 갖고 있었고 그녀의 두 딸은 좀 더 짙었으며 사촌 여자들과 남자들은 다 조금씩 달랐다. 남동생은 마르셸처럼 피부색이 검었다. 하지만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두가 꾸페에게 친절했다. 서랍장 위에는 우아한 정장 차림에 잘생긴 흑인 남자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바로 마리 루이즈의 아버지였다. 마리 루이즈는 꾸페에게 아버지가 변호사였으며 수년 전 악독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던 시절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어린 마리 루이즈를 안아주고는 사무실로 떠났다. 그리고 그날 저녁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그를 던져놓고는 빠른 속력으로 달아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죽어 있었고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그 나라의 정치라는 게 그 시절에는 자주 그랬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꾸페는 자신의 일처럼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마리 루이즈는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듯했다.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그 충격에서 전혀 회복되지 못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엄마는 언제나 다른 세계에 가 계세요. 꾸페는 마리 루이즈의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식탁 끝에서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마리 루이즈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꾸페와 마리 루이즈는 약과 정신의학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마리 루이즈는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그녀가 일하는 정신과 의사들로 가득한 나라로 데려가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한 번도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신과에서 약간은 도울 수 있지만 완전히 낫게는 할 수 없는 큰 슬픔이 그녀의 삶에 박혀버렸기 때문이다. 마리 루이즈의 여동생 남편인 네스토는 무척 재미있는 남자로 꾸페와 농담하기를 좋아했다. 네스토는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 꾸페는 그의 사업이 알프레도가 하는 것과 같은 종류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네스토는 자동차를 수입해 파는 사업과 그 나라 예술가들의 그림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맥주와 더불어 그림은 그 나라의 특별한 상품이었다. 그는 또 그 나라의 신발 공장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꾸페의 나라 사람들이 조깅할 때 신는 신발이었다. 네스토를 보면서 꾸페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비행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꾸페는 그가 하는 일이 이곳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네스토는 조금은 그렇지만 정말로 효과가 있으려면 자기와 같은 사람이 몇백 명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나라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한마디로 투자라는 게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죠. 세계화에 대해서 말하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나라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의 말을 통해 꾸빼는 세계화라는 것이 언제나 해로운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마리 루이즈의 남편은 그곳에 없었다. 그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정신과 의사들로 가득한 큰 나라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나라에 별다른 이익이 되지 못했다. 그가 이곳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 말고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리 루이즈가 자신의 아이들이 경호원과 함께 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걸 원치 않는 이유였다. 꾸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아이들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왜 도시에서 본 아이들은 항상 웃고 있는가?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거리에서 살고 있었고 대부분 신발은 물론 자신들을 돌봐줄 부모조차 없는 아이들이었다. 어른들이 웃지 않는 것은 그들이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었다. 하지만 왜 아이들은 행복해 보이는 걸까? 사람들은 흥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많은 대답들이 오갔다. 아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직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비교를 할 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꾸빼는 첫 번째 배움이 생각났다.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큰 슬픔을 겪는 아이들은 다들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명랑한 아이들만 살아남은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꾸빼를 보게 된 것이 기뻐서 웃은 게 아닐까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마리 루이즈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꾸빼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마리 루이즈의 사촌이 말했다. 그녀는 너무 예뻤기 때문에 꾸빼는 그녀를 너무 자주 쳐다보지 않으려고 주의했다. 그들은 우리가 웃는 아이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대답이 가장 훌륭한 설명이라며 박수를 쳤다. 그 사촌은 그 말을 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꾸빼를 쳐다보았다. 꾸빼는 그 미소가 그녀를 다정하게 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아이들이 미소 짓는 걸 보면 꾸빼는 동료 정신과 의사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꾸빼의 나라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두 기차에 태워 아무도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볼 수 없는 아주 먼 곳까지 데리고 갔다. 꾸빼의 동료 의사는 바로 그 성을 가진 아이였고 사람들은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 죽음으로 가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 수용소로 데려갔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잘 웃는 아이였고 수용소에서조차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었다. 심지어 수용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까지 웃게 만들었다. 결국 수용소를 지키던 사람들은 아이를 한쪽에 숨겨 다른 아이들이 가는 처형 장소로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아이들이 살아남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웃는 아이들에게 더 잘해준다. 그것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많이 늦었고 꾸빼는 매운 음식 때문에 갈증이 나서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자 피곤이 밀려왔다. 모두가 문 앞까지 나와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마리 루이즈는 그를 호텔까지 태우고 갈 자신의 자가용으로 안내했다. 장 미셸의 차처럼 소형 지프차였다. 운전사는 꾸빼의 나라 운전사들과는 달리 반소매 셔츠에 낡은 나팔바지 차림이었다. 운전사 외에도 젊은 경호원이 한 명 있었는데 손에 큰 연발 권총을 들고 있었다.
차에 오르기 위해 그들 옆을 지나면서 꾸빼는 그들이 위스키를 마셨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 이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길에서 발생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꾸빼는 현관 층계에 서서 그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는 마리 루이즈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작별의 손짓을 보냈다. 차는 이내 어두운 밤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꾸빼는 행복했다. 그는 많은 흥미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운전사와 경호원에게도 행복한가 물으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그래서 금방 잠이 들었다. 잉리가 꿈속에 나왔고 그것은 정신과 의사들의 꿈이 다른 사람들의 꿈에 비해 이해하기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잠에서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차가 잠시 멈췄다는 걸 느꼈다. 문이 꽝 하고 닫히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꾸빼는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잉리와 함께 그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었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을 때 꾸빼는 운전사와 경호원이 바뀌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익숙해 있지 않으면 흑인들을 서로 혼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더군다나 밤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꾸빼는 그들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또 하나 미심쩍은 것은 왜 자동차가 계속해서 어둠 속을 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의 호텔은 마리 루이스의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겨우 짧은 꿈 하나를 꿀 만한 거리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달리고 있었다. 만일 꾸빼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면 또는 좀 더 눈치가 빨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꾸빼는 지적인 사람이긴 했으나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니었다. 꾸빼는 스스로 깨닫는 대신 이렇게 물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앞좌석에 있던 두 흑인이 너무 놀라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 정도로 펄쩍 뛰어올랐다. 그 바람에 자동차는 크게 비틀거리며 도로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눈을 허옇게 뜨고 꾸빼를 돌아보았다. 운전대를 잡은 흑인이 외쳤다. 하느님 앞소사. 다른 사람은 곧바로 권총을 꺼내더니 약간 떨면서 꾸빼를 겨눴다. 그제서야 꾸빼는 그들이 경찰 복장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순간 마르셸이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미 말한 대로 열쇠 없이 자동차를 훔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노상강도들은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강제로 차를 세워 열쇠와 차를 빼앗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 복장을 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경찰 옷을 입은 사람이 정지 신호를 보내면 차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벌금을 물거나 총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밤에는 가끔씩 경찰의 가짜 바리케이트가 세워져 있거나 진짜 바리케이트라고 해도 실제로는 강도인 가짜 경찰이 세워놓은 것들이 도로를 가로막곤 했다. 경찰 복장을 구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 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경찰인 사촌이나 남동생이 있었고 그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 경찰 모자와 옷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윗도리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나라 경찰은 아무 바지나 입을 수 있고 신발도 정해져 있지 않아
운동화나 심지어 낡은 테니스화까지 신을 수 있었다. 꾸빼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앞에 있는 두 가짜 경찰이 진짜 경찰 노릇을 하면서 차를 멈추게 했고 운전사와 경호원을 차 밖으로 나오게 해 아마도 그들을 주먹으로 때려 눕혔을 것이다. 그리고는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잠을 자고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속력으로 내달린 것이다.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권총을 보면서 꾸빼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노상 강도들이 아주 냉정하게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서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꾸빼는 지금까지 자기 나라의 그 나이 또래 대부분 사람들처럼 언제나 평온한 삶을 살아왔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는 했지만 정말로 누군가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경호원 자리에 앉은 자가 휴대폰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꾸빼는 그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꾸빼가 사용하는 언어와 비슷한 언어로 말하고 있기는 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오래전 꾸빼의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부터 있어온 그 지역 방언이었다. 꾸빼는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꾸빼의 어머니는 늘 성인들보다는 그 위에 계신 전지전능한 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나중에 우두머리를 만났을 때 꾸빼는 어머니의 말이 옳은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우두머리는 덩치 큰 두 부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긴장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마치 의자나 성가신 소포꾸러미를 보듯 꾸빼를 쳐다봤다. 두 부하는 우두머리를 몹시 무서워했다. 당연히 노상 강도들의 우두머리가 순한 사람일 리는 없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우두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우두머리의 두 친구도 우두머리를 무서워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커다란 저택에 살고 있었다. 집은 매우 낡았지만 예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아름다운 흑인 부인들이 큰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들은 몸에 착 달라붙는 매력적인 드레스와 커다란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꼭 미용실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 모습들이었다. 가끔씩 한 여자가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와서는 꾸빼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꾸빼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우두머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옷차림이 고급이고 방언이 아닌 꾸빼가 사용하는 정확한 언어로 말했다. 마르셸이 말한 것처럼 이곳 경찰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 나라로 넘어온 노상강도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식탁에 앉아있던 우두머리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두 얼간이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난처해졌잖아. 우두머리의 또 다른 친구가 몰인정한 시선으로 꾸빼를 쳐다보며 윽박지르듯 말했다. 내 얼굴을 보고 싶어? 꾸빼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리루이즈의 가족에게 저녁 초대를 받았었다고 말했다. 자기 얼굴을 보고 싶냐고 물었던 자가 말했다. 그게 다야? 꾸빼는 자신이 의사이며 무료 진료소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 장 미셸의 친구라고 설명했다. 정신과 의사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말이 노상 강도들의 우두머리를 화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꾸빼에게는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그를 데려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윽고 끝배는 천장에 작은 백열전등이 달린 맥주 상자로 가득한 벽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죽은 쥐에게서 나는 냄새가 벽장 안에 가득했는데 별로 좋은 냄새가 아니었다. 문이 그다지 두껍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오가는 대화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다. 강도들은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는지 시끄럽게 싸우고 있었다. 대화를 전부 다 엿듣는 건 어려웠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또 반복해서 말했다. 그만둬. 그자는 백인이야. 백인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다시 말을 받았다. 맞아. 그자는 백인이야.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다는 거야. 이번에는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어쨌든 그가 우리 얼굴을 다 봤잖아. 방금 그 말을 한 자가 강도들의 우두머리라는 걸 꾸빼는 알았다. 그러자 불행이 밀려왔다.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